안녕하십니까. 에너지경제신문의 정우진 부사장입니다. 오늘 기상기후 산업 세미나에 오신 청중 여러분, 또 오늘 발제를 해주시기 오신 박호정 교수님, 그 다음에 심현보 센터장님에게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세미나는 기상기후 데이터 활용과 에너지 산업 탄소 중립 방안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신재생 에너지가 이제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라는 것은 크게 이제 풍력과 태양광인데, 풍력과 태양광은 기상기후에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미나를 통해서 앞으로 에너지 산업이 기상기후와 얼마나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두 분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오늘 발표를 해주실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려대학교 박호정 교수님께서 기상기후 정보를 활용한 에너지 산업 탄소 중립 방안에 대해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두 번째 발제를 해주실 분은 한국증권거래소 심현보 중앙관제센터장님이 기상기후 데이터 활용을 통한 전력거래 탄소 중립 달성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박호정 고려대학교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많은 박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발표를 맡은 고려대학교의 박호정입니다. 제 발표하는 시간에 잠시 마스크를 벗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주제가 이 기후와 기상 데이터들을 활용을 해서 이 에너지 산업, 특히 이제 전력 산업에 어떻게 응용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로 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그 전에 좀 아주 오래된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제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고대 그리스에 이 탈레스라고 하는 이 현자가 있었습니다. 철학자신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오늘날 이 파생 상품이라고 하죠. 뭐 선물이라든지 옵션. 그래서 이 파생 상품 시장의 시조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탈레스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했던 일들이 뭐냐면은 그 한 해에 이 오늘날 용어로 표현을 하자면은 이 기후에 대한 이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뭐 올리브 작황이 어떨 것인지 예측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이 수확량이 높아질 것 같다. 기상 조건을 볼 때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될 경우에 이 올리브를 수확을 하게 되면은 올리브유를 짜야 되겠죠. 그러면은 뭐 고대 뭐 한 1000몇백 년 전에도 이런 기름을 짤 때 압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탈레스는 수확하기 전에 연초에 이 압착기를 미리 렌트를 합니다. 이제 계약을 쓰고 이제 렌트를 해가지고 그래서 본인이 이제 그 수확기 시즌이 될 때 상당 부분의 압착기에 대한 운용 이용권을 확보를 하게 되는 거죠. 수확 시즌이 됐을 때 이게 굉장히 압착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게 되면은 이제 본인이 거기에 추가로 돈을 얹혀가지고 또 대여를 하는 뭐 오는 날식의 그런 뭐 렌트 리스 사업인데 거기에 일종의 기상 데이터들을 접목을 해가지고 선도 거래라고 합니다. 선도 거래, 포워드 거래라고 하는데 선물 거래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트레이딩을 했다 이제라는 건데요. 고대 그리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또 밭대기라고 하는 형태의 선도 거래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다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은요. 오늘날 뭐 기상 기후 데이터의 중요성이 많이 증가하였지만 사실상 우리 또 선조들이 이런 다양한 그 지혜로운 그런 아이디어를 과거에도 활용을 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방금 정우진 부사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현재 우리가 당면한 과제는 매우 도전적입니다. 소위 이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을 하겠다라는 것인데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정책 수단이 강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재생에너지, 즉 태양광, 풍력, 지열, 조력 이러는 재생에너지의 확대가 필수적인데요. 재생에너지는 암만 해도 기상 데이터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그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되었고요. 여기 이제 그림을 보시면은 위에는 아주 그 수자원, 물 자원이 풍부한 그런 호숫가에 잔잔한 호숫가에 이제 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누렸던 이 전기에 대한 이용은 이런 모습과 비슷했다라는 거고요. 주로 이 기력 발전이 되는 덩치가 큰 발전소, 원자력이라든지 또 유연탄, 또 추가로 이제 LNG 이런 자원들의 이용을 우리가 했던 때에는 전력 수요에 대한 예측과 또 기상 데이터의 활용 이 부분이 상당히 접목이 그렇게 지금과 같은 그런 그 형태로 될 필요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필요하면은 자원을 꺼내다 쓸 수 있는 그런 때였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가지고 볼 때에는 이제 여기 이제 크루즈선에 이제 있는 것과 같은 그런 형태의 이 자원 소비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매일매일 물이 얼마만큼 여기 많은 이제 승객들과 또 승무원이 있기 때문에 하루에 수천 톤의 물들을 소비할 거 아닙니까? 그럼 과거처럼 그냥 호수에서 물을 떠다서 언제든지 쓰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매일매일 상당 기간 동안의 수요 예측을 해야 되고요. 또 항만에 정박을 하게 되면은 물을 얼마나 많이 또 항구에서 반입을 해야 되는지, 또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은 크루즈선에 담수 설비를 해서 얼마만큼 자체 생산을 할지, 이런 모든 것들을 고민을 해야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다이나믹하긴 하지만은 또 나쁘게 말하자면은 상당히 피곤할 수 있는 그런 소비와 생산의 메커니즘인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미 우리가 이제 이렇게 탄소 중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이집트에서 COP27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제 뉴욕타임즈 기사를 보니까 제가 예상했던 대로 올해는 전 세계의 많은 리더들이 와가지고 2030 온실가스 감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이야기는 하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거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지금은 선진국들이 올해의 이제 아젠다는 개도국에 얼마나 많은 기후변화 대응 자금으로 지원을 할 것인가 하는 그 내용에 포커스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2030 NDC보다는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이 개도국에 대한 지원 형태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COP27에서 불변의 정책 기조는 뭐냐면은 2050년을 향한 탄소 중립에 대해서는 이건 계속 지켜나가겠다라는 겁니다. 그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은 선진국들이 볼 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저탄소 또는 탈탄소 산업에 대한 주장만큼 이 나름대로의 이 무역 장벽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아젠다가 별로 없습니다. 현재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기조는 계속 갈 거고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아리백이라든지 ESG 이런 걸 이행을 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확대도 우리가 계속 강구를 해야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상 예측에 실패했을 때 어떤 재난을 우리가 경험을 할 수 있는지는 작년 같은 경우에 아주 유명한 사례죠. 텍사스 전력 시장에서 블랙아웃이 생겼습니다. 이때 기상이 섭씨로 심한 지역은 텍사스 지역에서 영하 30도까지 떨어졌고요. 평균 이제 영하 20도가 되었습니다. 이 당시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두 개는 뭐냐면은 풍력 발전의 발전량이 줄었고요. 또 LNG 파이프라인이 또 얼어버렸습니다. 이 기상 예측에 대해서 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무려 100여 명 이상이 사망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을 하였고요. 많은 기업들은 또 아래와 같은 그런 손실들을 경험을 하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신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국정 과제들을 만들어냈죠. 이제 그 중에서 에너지 분야를 보시면은요, 큰 하나의 꼭지는 원자력 활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보시면은 여기에 여러 그 원자력 외에 여러 에너지 파트에 국정 과제들을 담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신산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너지 신산업 육성. 저는 이 에너지 신산업 육성 관점에서 이 기상과 또 전력, 기타 에너지 시장과의 연관성을 확대하는 그런 방향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뒤에 이제 전력거래소의 심연보 센터장님께서 자세하게 말씀을 나누시겠지만은 재생에너지가 국내 전력 공급에 있어서 5에서 10% 정도 이상 증가하게 되면은 굉장히 우리가 이 기상 데이터의 활용이 중요하게 되는 그런 단계로 들어가고 있고요. 예를 들면은 내년도부터 제주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일단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차후적으로 우리 내륙에도 진행을 할 게 뭐냐면은 재생 에너지에 대한 예측 오차를 최소화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즉 태양광과 풍력 발전 사업자들이 다음 날 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물량들에 대해서 이 예측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물량을 나름대로 이제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이 되었을 때 예측 오차가 작을 경우에는 일종의 이제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방식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태양광과 풍력 같은 경우에 예측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뭐가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발전기를 돌리려고 해서 돌릴 수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 풍속이 얼마인지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에 이 태양광에 대한 어떤 그 일사 조건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상 데이터가 필요하겠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제도가 녹여 들어가서 현재 10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과 또 기타 정부 계획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전력 시장 제도가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면은 재생 에너지와 관련한 경매 시장이 있겠고요. 또 이제 양방향 입찰 제도 등등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그동안에 우리가 한 20년 동안 이야기했던 그런 제도들이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몇 년 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 아래에 이제 나와 있는 여기 이제 보면은 다크 스프레드 또는 클린 다크 스프레드 뭐 이런 거는 뭐냐면은요 유연탄과 LNG 가격의 차이를 이용을 해서 어떤 시기에 이 LNG를 발전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는지 하는 것을 보는 거고요. 근데 오늘날은 유연탄과 LNG의 결정 변수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른 그 중요한 변수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탄소 비용입니다. 배출권 가격이 되겠고요. 그거를 고려해서 들어가는 게 이제 클린 다크 스프레드입니다. 즉 뭐냐면은요 개념적으로는 배출권 비용이 높게 되면은 암만 이 발전 단가가 저렴하다고 할지라도 유연탄보다는 LNG 또는 재생에너지가 더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배출권 가격에 대한 어떤 변동성 그리고 이제 또 기상에 대한 변동성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뭐 유연탄, LNG 기타 발전기에 대한 최적화 모델링을 하고 거기에서 재무적으로 또 나름대로 발전사가 이윤을 추구할 수 있는 형태로 제도가 설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제 들어가는 제도들은 기본적으로 이 아까 제가 탈레스를 말씀을 드렸던 그 내용에서 파생 상품을 언급을 하였는데요. 그것에 기초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 이제 지금 전력 시장에 있어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 전력 시장의 일종의 그레이트 리셋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게 잘 설계가 초반에 되면은 그레이트 리셋이 되는 거고요. 지금 이게 잘못되지 않고 기존에 상당히 이제 그 회계적인 그런 관점으로 이루어지게 되면은 리모델링에 그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시간 관계상 뭐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무슨 내용이냐면은요. 이게 모든 게 다 시장입니다. 시장은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움직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약간 다른 어떤 그런 형태 시장이 있으면은 전기라는 일물 하나의 재화가 있고 거기에서 일가 법칙이 형성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수요와 공급이 각각의 시장에서 결정이 되고 다른 시장에 가격 시그널이 미쳐서 일물 일가로 수렴이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하는 건데 이게
보이지 않는 수요 공급, 그야말로 그 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지면은 잘 되는데 그게 이제 그레이트 리셋입니다. 근데 회계적으로 더하기 빼기 해가지고 사후적으로 뭔가 이거를 보상하고 비용을 또 부과하고 하게 되면은 굉장히 복잡한 그런 메커니즘이 된다라는 겁니다. 현재까지 우리가 전력 시장을 운영했던 거는 그 후자의 회계적인 정산 시스템이 되겠고요. 이 기상과 재생에너지 변수를 고려한다면 이거는 실시간적인 이슈입니다. 그래서 뭐 한 달 전에 어떤 기상의 이슈를 갖고 지금 한 달이 지나서 전기 요금에 대해서 정산을 해준다라는 이런 부분들로 가게 되면 굉장히 대응 능력이 늦어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그레이트 리셋으로 가야 된다, 리모델링이 아니라라고 이제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선도, 선물, 옵션 이런 여러 가지 시장들이 있는데 이 개념들은 다른 게 아니고요. 미래에 내가 필요한 어떤 그 전기 사용량이 있으면은 그것을 현재 시점에 거래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내가 미래에 많이 사용할 것 같으면은 미리 많이 사 놓는 거고요. 내가 미래에 덜 쓸 것 같다고 생각한다면은 파는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 가지고 뭐 선도나 선물 시장에서 이게 미리 매수를 하는 거, 그거를 우리 용어로는 롱이라고 합니다. 롱, LONG. 그다음에 이제 좀 내가 팔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게 숏이라고 합니다. SHORT.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이제 접근을 하면서 가격 리스크와 또 물량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그런 어프로치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뭐 롱, 쇼트, 선물, 옵션 뭐 이런 부분들을 뭐 예를 들면 최근에 뭐 흥국생명의 신종자본증권 이거 할 때 신종자본증권이 콜옵션 형태다라는 형태로 들으셨을 건데요. 예, 이제 이런 게 이 에너지 쪽에도 접목을 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미국이나 EU 같은 경우에는 전력의 선물 또 옵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거기에 배추권의 선물 거래가 또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여기에 기상 파생 상품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수요도 우리나라에서 증가할 수 있겠다라는 거고요. 관련된 여러 어떤 그런 개념적 내용들입니다. 사례들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기상 데이터 이제 미리 사전적으로 이 풍속에 대한 그런 데이터들을 받아가지고 여기에는 과거의 데이터들도 있겠고요. 또 미래에 대한 예측 데이터가 있겠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을 받아서 풍력 발전량을 예측을 하고 그것 부분을 맞춰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뭐 경매 시장이라든지 또 지금 경매 시장 들어오기 전에는 또 개통해서 또 이 전기를 공급을 하는 그런 여러 제도에다가 활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 그래프는 뭐냐면은요. 2015년도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당시 어떤 세미나에서 받은 겁니다. 거기에서 있던 내용들에다가 제가 덧입혀 놓은 게 여기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건데요. 뭐냐면은요. 녹색의 이 부분들을 다 빼게 되면은 그 스마트 그리드, VPP, P2P 뭐 여러 시장들이 나오는데 이게 2015년대에도 있었지만은 2000년대에도 이런 이야기들은 있었습니다. 당연히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가 실패하는 그런 가운데에서 EU나 미국에서는 이런 여러 시장들이 상당히 활성화되었고요. 그럼 우리는 왜 실패했느냐? 실패했던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이게 녹색으로 따로 이제 덧입혀 놓은 이 부분들입니다. IT와 같은 그런 하드웨어적 인프라는 있지만은 우리나라에는 이런 이 시장 기능을 많이 소홀히 하였기 때문에 즉 아까 말씀드렸던 이 가격 시그널이 소비자 단계에 전달이 될 수 있는 그런 수요 공급의 원칙이 현저히 무시되었기 때문에 이런 제도들이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재생에너지가 10%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뒤에 또 소개드리는 VPP나 P2P 이런 부분들이 들어와야 되고요. 그때는 이런 시장 기능들이 반드시 반영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까 뭐 말씀드렸던 내용들입니다. 고빈도 데이터들입니다. 이 기상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전기에 대한 수요 예측도 상당히 고빈도 데이터들에 의존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야말로 전기라는 거는 이 수요와 공급이 빛의 속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뒤에 이제 보시는 전력거래소의 큰 사업 사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전기의 품질, 즉 뭐 60Hz를 유지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인데 그건 초 단위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뭐 기상 데이터에서 초 단위로 공급이 될 수는 없겠지만은 가능한 한 고빈도 데이터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게 CDD는 쿨링 디그리즈 데이즈 냉방도 일수입니다.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 날 또는 2, 3일 후에 발전량 그리고 또 일주일 후에 발전량, 한 달 후에 발전량, 또 장기적으로는 분기별 1년 단위로 예측을 해야 됩니다. 이것과 관련한 다양한 모델들이 있고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는 미국의 헨리 허브 천연가스 가격이 10%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뭐 이게 요즘 미국의 헨리 허브는 10%씩 올랐다가 그 다음에 또 하루 만에 또 10%씩 떨어지기도 하고 하는데 그럼 뭐 어제 왜 그게 또 많이 하락을 했느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미국의 이 시장 참여자들이 보는 중요한 변수가 있습니다. GWDD라고 해서 Gas Weighted Degrees Days인데요. 즉 이 천연가스 소비량으로 평가가 되는 일종의 이제 우리나라식으로 말하자면은 얼마만큼 천연가스가 이 냉방이나 난방용으로 필요한지를 포착을 하는 그런 변수가 되겠습니다. 이게 다 기상 변수를 중심으로 해서 됩니다. 그럼 그 기상 데이터가 발표가 되고 예를 들면은 2주 후에 미국에서 난방 수요가 굉장히 증가할 것 같다. 하게 되면은 이제 미리 천연가스를 사게 되고 그게 이제 시장에서 가격의 반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큰 거고요. 또 향후 이 우리가 빅데이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여러 가전 제품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전 제품이 있는데 이런 가전 제품들의 이용도 기상에 근거해서 소비 패턴을 최적화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되려고 하면은 뭐 우리나라의 주요 가전 회사들의 이 나름대로 제품을 표준화하는 그런 제조업 단계에서의 노력도 필요하고요. 그 부분들을 우리가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 쪽에서 또 관심 가지고 이 부분들을 좀 제도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게 필요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가 증가하다 보면은 에너지 저장 시스템 ESS의 용도도 매우 중요하게 되고요. ESS 즉 전기를 충전하고 있다가 태양광과 풍력의 발전량이 부족하게 되면 ESS에 충전되어 있는 전기를 방전을 하는 형태입니다. 이 부분도 당연히 태양광 풍력과 연관되어 있는 것만큼 기상 데이터들을 활용을 해야 하고요. 개통 모형을 이용을 해서 소비자들의 게시별 요금제를 분석한 과거의 제 연구인데 이거 보시면은 지금 현재 가정에서 쓰는 누진 요금제를 게시별 요금제라든지 아니면 실시간 요금제로 바꿨을 때 어떤 가정은 전기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또 어떤 가정은 또 뭐 또 다른 어떤 그런 비용 시스템을 채택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입니다. 이런 게 이 연구도 한 2013년도에 했던 건데 그 당시에 이미 게시별 요금제라든지 소비자 선택 요금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도입되고 있지는 않지만은 지금 한전이 게시별 요금제에 대한 여러 가지 실험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들을 봐야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우리 국내에서 많이 보급 활성화가 돼야 됩니다. 그럼 그때 제가 2013년, 14년도 연구할 때 이거 영국의 피클로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우리가 이 핸드폰 요금제도 매일매일 또는 뭐 매년 바꾸지가 않잖아요. 제가 뭐 예를 들면은 SK를 했다 또는 KT를 했다 하면은 그냥 몇 년 쭉 가는 겁니다. 근데 전기 요금에 있어서 저의 이 가정에서 쓰는 부하 패턴이 게시별 요금제보다 예를 들어 실시간 요금제가 더 유리하다고 해서 그거를 일일이 바꾸기에는 상당히 번거롭죠. 그런 부분들을 다 인공지능 형태로 해가지고 개별 가구가 신경 쓰지 않고 최적화해서 자기 가정에 최적화된 그런 형태로 이거를 전환을 해주는 또는 그 부분에 대한 추천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런 게 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에너지 신산업에 포함이 될 수 있는 거고요. 한 몇 개월 전에 국내에서 무슨 세미나를 했을 때 이거를 보고 제가 많이 놀랐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일본도 우리나라하고 비슷하게 판매 시장 독점이 되어 있다가 이게 이제 개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력 소매 쪽에 상당히 많이 이제 개방이 됐고요. 소프트뱅크 쪽에서 나온 관계자분이 발표를 하셨는데
이 DR 서비스입니다. 그럼 개별 가구에서 핸드폰으로 이렇게 자기의 전기 소비량, 자신 가정의 전기 소비량과 그리고 그 다음 날 개통에서의 이 필요 사항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럼 예를 들면은 그 다음 날 냉난방 수요가 증가해서 이 좀 개별 가정마다 전력 소비를 줄이는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이럴 때 이제 나름대로의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는 뭐 그게 이제 우리나라식으로 보자면은 지역 화폐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마일리지 크레디트로 제공이 되는 겁니다. 그때 그 발표자가 소개했던 게 이 자료였어요. 왼쪽에 있는 거. 이게 보면은 이런 이 수요 관리 시스템이 들어감으로써 2022년 3월 22일에 이만큼 이 화살표만큼의 전력 소비가 준 것으로 평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때 제가 이제 3월 22일이라는 이 말씀을 듣고 놀랐던 게 저는 이 3월 22일을 굉장히 선명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이제 요겁니다. 일본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3월 21일 자정 무렵 11시 50분에 동경도를 중심으로 해서 전력 예비율이 제로로 떨어졌습니다. 여기에서 사용률이 100%이기 때문에 이건 예비율이 제로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 위에서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입니다. 흐린 날씨가 증가를 했는데 이 태양광이 감소하게 되고 추위로 인한 수요 증가 때문에 거의 블랙아웃 지경까지 간 거죠. 어쨌든 이 위기는 극복은 했지만 바로 3월 22일에 DR 시스템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위기들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소비 최적화하는 형태들 우리나라에서도 이 수요 최종 수요 단계에서 반드시 도입이 돼야 되는 그런 제도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재생에너지는 기본적으로 지역에서 생산이 되고 지역에서 소비가 되는 관점으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거를 통할 때 개통에서 우리가 송변전 시스템에 대한 투자도 최소화할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P2P 형태의 여러 가지 또 기술들이 개발이 될 수가 있겠고요. 태양광 발전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넷 로드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추정을 하고 시뮬레이션하기 위해서는 또 당연히 기상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전날 예측 물량을 제시를 하기 위해서는 D-1 데이의 수요와 가격에 대한 전망들이 있어야 되겠고요. 이것들이 이제 시스템에 녹아 들어가서 P2P 거래로 되는 겁니다. 이 P2P 거래는 일일이 사람들이 그날 리얼타임으로 대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적화된 모델을 이용을 해가지고 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야 되겠고요. 이제 그런 게 들어가면서 또 아까 소개했던 여러 가지 기술 플러스 이 재무적 그런 제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이제 파생 상품 아까 소개드린 겁니다. 그래서 기상 쪽의 데이터들을 활용을 해서 볼 때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형태 전력 파생 상품 배출권 또 이제 또 아까 말씀드렸던 기상 파생 상품 이런 게 들어가는 거고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또 고빈도 데이터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기상학, 그다음에 전력 개통학, 또 경제학, 그다음에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을 이용한 금융공학 이런 모든 부분들이 들어가는 소위 이제 각각의 뭐 기상학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학계에서 흔히 말을 하기를 로켓 과학이라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수백 개의 미분 방정식, 확률 미분 방정식을 갖고 이용을 하는 거고요. 이 파생 상품 자체도 금융공학이라고 합니다. 로켓 과학이죠. 그다음에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 뭐 이런 부분들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나라에서의 기술 인프라 그리고 관련된 연구 인력의 육성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해서 제 발표는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오정 교수님의 그 오늘 발제를 보니까요. 앞으로 이제 우리 그 에너지 산업, 특히 이제 에너지 산업이라 하면은 이제 발전 산업을 주로 이제 가장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기상에 관한 이 데이터가 활용도가 점차 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제 저희 나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이제 화석연료 시대에도 사실은 기상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전개되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 시대가 이제 오면 특히 이제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이럴 때가 이제 조만간에 이제 이 시대가 이제 다시 도래될 겁니다. 화석연료 시대가 종말을 맞고 이제 새로운 또 그 에너지 시대가 열리면 기상 데이터를 활용하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어서 오늘 그 멀리서 왔습니다. 그 한국 전력거래소 나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새벽같이 이렇게 오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심연보 중앙 그 관제센터장님이 좋은 말씀 또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부사장님께서 소개해 주신 전력거래소 중앙전력관제센터장 심연보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기상 데이터의 활용과 전력 분야 탄소 중립 방안입니다. 그래서 목차는 전력계통 운영 개요를 좀 말씀드리고 기상 데이터와 전력 소유 예측을 어떻게 하는지, 그다음에 전력 분야의 탄소 중립 방안이 어떻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지를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력계통 운영 개요입니다. 아마 이 유튜브를 시청하시거나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전력거래소 하면 많이 생소하실 것 같아서 전력거래소의 주요 업무를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력시장 운영입니다. 전력 발전 회사로부터 발전량을 입찰받고 가격을 결정하고 실제 이제 전력계통 운영되면은 계량이 되고 그 계량 데이터를 받아서 정산을 해주고 결제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력계통 운영은 전력시장에서 정해진 우선 순위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발전기 운영이라든지 발전기를 운영하기 위한 송전선로 재배치, 차단기 조작이죠. 또 고장이 났을 때 고장을 빨리 복구하는 그런 계획들을 수립하는 것이 전력계통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런 전력계통 운영 계획을 가지고 저희 중앙전력관제센터에서 실시간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그런 임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전력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기 위해서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저희가 전력수급 기본 계획이라는 걸 수립을 해서 발전기 건설이라든지 송변전 설비 건설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타임 프레임 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전력수급 기본 계획은 한 15년 전부터 수립을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저희가 이렇게 전력을 안정적으로 이제 사용하게 된 그 배경은 15년 전에 저희가 전력수급 기본 계획을 잘 수립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2년 전부터는 발전 설비 또는 송변 설비 예방 정비 계획을 위한 저희가 정비 계획을 수립합니다. 또 동학의 수급 대책 계획을 수립하고 당장 내일의 전력 공급을 위해서 하루 전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요. 그 하루 전 발전 계획을 바탕으로 저희 중앙전력관제센터에서 신뢰도 발전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송전만 운영 계획을 그런 발전 계획에 맞춰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간에서 또 어제 수립한 발전 계획이 또 틀려질 수가 있습니다. 수요가 변하기 때문에 그러한 수요의 변화에 맞춰서 저희가 적절하게 발전기 운영을 해서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전력 개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좀 개념이 없으실 분이 있는데요. 전력 개통은 전력 공급부터 전력 생산이죠. 발전기로부터 그다음에 전력 소비단까지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모든 전력 설비를 전력 개통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력 개통은 5개에 노출이 돼 있고 그다음에 수요도 실시간적으로 변화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중앙전력관제센터에서는 발전기를 수요에 맞춰서 실시간적으로 출력 제어를 하고 그다음에 송전망이 고장났을 때도 적절하게 대응을 해서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는데 가장 먼저 중요한 이 전력계통 운영이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전력 수요 예측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요 예측을 잘하면은 저희가 개통 운영하는데 굉장히 수월하게 할 수 있고 수요 예측이 사실 뭐 내일 좀 수요가 변동이 많아지면은 저희가 대응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전력관제센터는 전력
개통 운영의 컨트롤 타워입니다. 사람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저기 이제 두뇌에 해당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발전기에 대한 기동과 정지를 지시를 하고 출력 조절을 자동으로 하고요. 송변전 설비에 대한 조작 지시를 하고, 만약에 이제 요새 같은 경우에 전력에 대한 전력 안보라는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전력 개통 기능이 중앙전력관제센터의 기능이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마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백업 시스템으로 경인 지역에 또 하나 백업 설비를 갖춰놨습니다. 경인지사에서 평상시에는 비수도권 1호사 케이블 송전망을 운영을 하다가 비상시에는 전국 전력 개통을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주도에도 이런 전력 개통 운영 설비가 따로 있어서 제주본부에서는 제주도만 별도로 전력 개통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상 데이터와 전력 수요 예측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전력의 특성은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발생합니다. 빛의 속도죠. 그 다음에 이제 대규모로 또 경제적으로 저장이 어렵습니다. 지금 ESS 같은 경우 이제 저장 설비가 있는데 또 양수발전 굉장히 비싼 자원이죠. 그리고 수요와 공급이 탄력적이질 않습니다. 수요가 당장 지금 뭐 전력 가격이 높다고 그래서 줄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생산을 해야 되고 전등을 켜야 되고 뭐 이런 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수요의 탄력성이 굉장히 낮고 공급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전력 수요가 늘어난다고 그래서 전력 설비를 바로 건설할 수가 없습니다. 많이 원자력 같은 경우 10년, 15년 이렇게 건설 기간이 소요가 되고, 예를 들어서 3, 4, 5 이상 송전 설비도 10년 이상 이렇게 이제 건설 소요가 됩니다. 투자비도 막대하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선제적 설비 투자가 필요하고 단기적으로는 발전기 운영 계획이 필수적인데, 그 시작점은 전력 수요의 예측이 되겠습니다. 수요 예측 활용은 장기, 중기, 단기, 뭐 실시간 이렇게 예측이 되는데, 그거에 따라서 활용 용도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수요 예측 프로세스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저희 수요 예측 그 모형에 이제 서버에 보면은 최근 30년간의 발전량 데이터가 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전망이 한국은행에서 발표가 되죠. 그러한 경제 전망, 그 다음에 기온 실적, 특히 기온 실적은 72시간 누적 기온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72시간 누적이 되는 것이 사람의 행동에 뭐 에어컨을 킨다거나 아니면은 난방을 한다거나 이런 데 굉장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72시간 누적 기온이 중요하고, 최근에 이제 태양광 설비가 원자력보다 더 많아졌거든요. 설비 용량이. 그래서 비계량 태양광, 비계량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 전력거래소에서 이렇게 계량 데이터를 읽어오지 못하는 아주 소규모 태양광들이 있습니다. 그런 태양광들을 추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우선적으로 기상 데이터를 넣어서 총수요를 예측을 합니다. 기상 데이터에는 시간별, 월별, 뭐 계절별 등 그 기상청에서 발표한 기상 데이터가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동학의 예측 같은 경우는 기준 상하위에 10년 평균 기온을 넣고요. 또 상한 전망 있지 않습니까? 평상시보다 얼마큼 높게 걸릴지를 예측할 때는 상위 3년 평균 기온을 넣습니다. 보통 평년이라고 하는 거는 30년 평균을 평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총수요를 예측을 해서 저희 한전과 거래하는 1메가와트 이하의 소규모 태양광, 그 다음에 가정의 베란다 태양광이라는 공장 지붕에 있는 이런 자가용 태양광의 발전량을 차감한, 그러니까 이제 비계량 태양광을 차감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차감하면은 전력시장 수요가 나옵니다. 그 전력시장 수요를 가지고 저희가 개통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기 수요 예측, 2년 이내의 단기 수요 예측은 저희 내부 전문가가 이제 수요 예측을 하고, 중기,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계절별 뭐 이런 수요 예측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학계라든지 또 연구계 등의 그런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서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 예측 알고리즘은 저희가 다양합니다. 평일 예측하는 알고리즘, 주말 및 월요일, 그다음에 특수일이라고 하는 거는 설날이라든지 추석, 그다음에 이제 선거라든지 이렇게 비정형적인 그러한 날을 특수일이라고 하는 그런 예측 프로그램이라든지 동학의 예측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들이 다 달라가지고 저희가 AI 모형이라든지 시계열 모형, 뭐 퍼지 선형회기 모형, 그다음에 온도 민감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한 온도 민감도를 사전에 저희가 계산을 해서 수요 예측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상 데이터와 전력 수요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요거 이제 2019년도 데이터인데요. 위에 노란색 그래프는 평년 30년 평균의 최저 기온과 최고 기온의 트렌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달, 8월 달은 기온이 높아지고 1, 2월 달, 12월 달은 이제 낮아지는 형태가 되겠고요. 이러한 기온의 추세가 바로 전력 수요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밑에 그래프에 보시면은 1번 동계에서 춘계로 나가면은 쭉 이제 전력 수요가 떨어지고 춘계에서 하계로 되면은 이제 난방 수요 때문에 냉방 수요 때문에 전력 수요가 올라가고 이런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온 민감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이제 기온 민감도도 항상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거 과거치인데요. 위에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하계의 냉방 기온 민감도입니다. 밑에 같은 경우는 이제 동계의 난방 기온 민감도고요. 위에 그 냉방 기온 민감도는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30도가 넘으면은 급격하게 내려갑니다. 1도 변할 때마다 200만 킬로와트. 그러니까 이제 원자력이 한 100만 킬로와트 설비 용량인데 원자력 2기 이상의 그 수요가 증가하게 이렇게 민감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같은 경우에는 동계인데 동계는 이제 10도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1도당 한 100만 킬로와트씩 이렇게 늘어나게 되고요. 오히려 기온이 더 떨어지면은 사전에 그 10도 이하로 떨어지기 전부터 이제 난방을 켜기 때문에 오히려 그 이하로 뭐 영하 3도, 4도 이렇게 떨어지면은 오히려 민감도가 저하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기상 데이터를 수요 예측에 이제 많이 활용합니다. 단기, 주간, 일간, 실시간 수요 예측에는 기상청에서 매일 3시간 단위로 1시간 텀으로 해서 3일간 72시간의 기상 자료를 국민들한테 이제 제공을 해드립니다. 이제 기상청 홈페이지에. 그럼 저희가 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받아서 수요 예측에 활용하는데 여기는 풍속이라든지 풍향이라든지 그 다음에 맑음, 흐림, 그 다음에 시간대별 기온, 최저 기온, 최고 기온이 다 나타나죠. 3일간의 이제 데이터를 받아서 일간 수요 예측에 활용을 하고요. 일간 수요 예측은 저희가 이제 전력 시장에서 가격 결정을 할 때도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전력계통 운영을 할 때도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3일 이후부터는 오전 최고 기온, 오후 최고 최저 기온, 그 다음에 흐리고 맑음 이 정도만 기상청에서 국민들한테 이제 서비스를 합니다. 그런 데이터를 받아서 저희가 향후 열흘간의 전력 수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월간, 계절, 연간 수요 예측이 있는데요. 이것도 어쨌든 기상 정보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저희가 기상청에서 1개월 전망, 그다음에 3개월 전망, 연간 전망 이런 이제 데이터를 받습니다. 대개 이제 기상청도 통계학적으로 봐서 확률적으로 3개월 전망은 전년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50%, 뭐 낮을 확률이 30% 이렇게 이제 기상 전망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걸 나름대로 이제 저희가 이제 기상학 박사도 있고 해서 재해석을 해서 그 데이터를 저희 수예측 그런 모형에 입력을 합니다. 모형에 입력할 때는 어쨌든 숫자로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재해석치로 숫자로 만들어서 입력을 하고 그걸 가지고 수예측을 하고 여름철과 겨울철 피크 대비 발전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이제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력 분야 탄소 중립 방안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태양광이라든지 많아지기 때문에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달성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또 안정적인 전력 계통을 운영하는 게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30년 NDC 이미 저희가 유엔에 제출을 한 것이 되는데요. 전력 분야는 18년도 기준으로 2억 6,900만 톤의 CO2에서 2030년도에는 1억 4,900만 톤, 한 1억 5천만 톤, 그래서 한 44%를 감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발전 실적을 보시면 일본은 한국전력 통계에서 이제 나온 건데 2018년도에 원전과 쭉 이제 비중을 보실 수가 있고 NDC 상향안 저희가 2021년 10월달에 발표한 거죠. 보시면은 원전은 뭐 큰 차이가 없는데 2030년도 대비 2018년 대비 2030년이 신재생이 이제 많이 증가가 된 걸로 나타났었죠. 근데 이제 10차 전기본 실무안이 있습니다. 2022년 8월달에 이제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시면은
원자력이 좀 올라가고 신재생은 좀 떨어지고 이런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50년도 넷제로 목표를 보시면은 전환 부분, 그러니까 전력과 열 부분에 2018년도에 2억 6,900만 톤에서 제로로 만드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A안과 B안으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A안 같은 경우는 전력 부분에 무탄소 전원을 100% 활용하는 거고, B안 같은 경우는 일부 LNG 발전을 하지만은 CCUS라는 장치를 써서 탄소를 포집하는 뭐 이러한 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언론에 많이 보도된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원자력 비중과 재생에너지 비중 이렇게 높아지면 전력계통에 어떤 이슈가 발생하냐면은 저희가 실시간적으로 변화하는 수요에 맞춰서 석탄이나 LNG 복합 같은 경우는 컨트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량을 높였다 줄였다 할 수 있는데 원자력이라든지 이런 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컨트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한 방안을 잘 유지를 하면서 개통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수혜특도 이제 정교해져야 되고 여러 가지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력 수요 변수는 뭐 경제적인 요소, 시간 요소, 사회적인 요소 많지만은 이제 점차 기상 요소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기상 요소에 디펜던트된 태양광과 풍력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온, 울량 이런 것이 중요한 거고, 전력 수요 예측 시 기상 요소가 이제 수요 예측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고 기상 데이터의 중요도가 점점 커지는 상황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저희가 이제 기후가 변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저 한반도 기온이 뭐 1.07도 정도 올라간 걸로 이제 나와 있고요. 전체 지구 평균 기온이 한 1도 정도 올라갔지 않습니까? 산업화 이전 대비.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기상 이변이 속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역대 최악의 가뭄이 있었고요. 금년도에. 그래서 3월 4일 날은 역대 최악의 초대형 산불이 다수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른 폭염, 열대야. 금년도에는 6월 달부터 서울에 열대야가 발생을 했습니다. 역대 최초죠. 그리고 전력 피크도 7월 7일 아주 이른 시기에 피크가 경신이 우리나라에서 역대 최고 기온, 최고 피크가 경신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마도 굉장히 불규칙해졌습니다. 갑자기 뭐 소나기가 확 내리고 그 다음에 또 갑자기 더워지고 이러한 불규칙적인 기상 특성이 있고, 또 태풍도 엄청 강해졌죠. 흰남노 역대 최대의 그 강도를 가진 태풍이 내습을 했었죠. 이렇게 겪어보지 못한 기상 현상이 일상화되고 앞으로 평균 기온이 높아진다고 하니까 그러면 더 예상하기 힘든 전력 수요의 패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상 변동이 심해지는데 태양광 설비는 얼만큼 이제 늘어났냐 하면은 저희가 2014년도에 2.1기가와트였습니다. 근데 금년 9월은 24.6기가와트입니다. 저희가 원자력 설비보다 태양광 설비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설비 현황을 좀 세그먼트 해보면은 전력 시장에서 참여한 태양광 설비가 1메가와트 이상 대형 태양광 설비죠. 6.5기가와트고, 그다음에 한전과 이제 PPA 맺은 배전선로에 물려 있는 태양광이 한 13.8기가와트. 그다음에 이제 자가용 태양광 저희가 요거는 추계를 합니다. 추계를 하는데 이제 4.3기가와트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24.6기가와트 정도 되고, 태양광 설비가 뭐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연간 한 4기가와트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런 태양광 확대에 따라서 전력 수요의 변동성이 커지죠. 저희가 기상청에서 내일 맑다고 이렇게 예측을 해서 그걸 기반으로 예측을 했는데 갑자기 구름이 끼면은 태양광 설비가 발전을 못하고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개통해서 공급해줘야 되는 발전량이 급격하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늘어나는 거죠. 전력 수요가 태양광 발전이 빠지면서 그런 거에 따라서 수요 변동성이 많이 커지고 있고, 전력 피크 시간도 태양광 발전을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태양광 발전을 하지 않으면은 여름 같은 경우는 15시에 피크가 시연이 되는데
태양광 발전이 15시에 많이 나온다면은 17시, 18시 이렇게 태양이 넘어가면서 피크가 갱신이 되고요. 그 다음에 겨울철 같은 경우는 보통 11시에 피크 시간이 과거에 있었는데 요새는 태양광 때문에 9시 점점 더 당겨지는 10시나 9시로 이렇게 당겨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계량 태양광 변동으로 인한 것이 얼만큼 커졌는지를 이렇게 예시를 좀 보시면은 2011년도는 한 3기가와트 정도밖에 안 됐는데 2022년 흐린 날과 맑은 날을 이렇게 보니까 한 13.2기가와트. 이게 아마 참 감이 안 오실 것 같은데 원자력 한 13개 정도가 이렇게 이제 편차가 발생하는 그렇게 이제 커졌다 이렇게 개념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탄소 중립 전력 분야에서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 에너지 믹스를 수립을 하고 그렇게 이제 그러한 에너지 믹스 상태에서도 안정적인 전력 개통 운영을 해서 국민들께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전력 개통 운영 체계를 좀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열심히 이 분야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관제라는 거는 이렇게 보면서 제어를 하는 건데 태양광은 보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데이터가 저희가 읽어오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선 태양광 발전량 정보 취득을 확대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정적인 관제를 위해서 재생에너지 통합 관제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력시장 제도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2001년도에 이제 전력시장을 개설을 했죠. 2001년도 4월달에 그때 이제 개설을 된 것이 코스트 베이스 툴이라고 해서 현재와 같이 비용에 기반한 전력시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많은 상황이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생에너지가 많은 전력시장 환경에 따라서 시장 제도도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전력개통 운영 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전략시장 내에서 보상 체계를 좀 획기적으로 보상을 해주는 이런 변화가 선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지금 하루전 시장입니다. 그런데 하루 전에 이렇게 계획 세워놓은 시장에서 내일 변동이 생기면은 발전기 운영 패턴이 달라지고 그거에 따라서 좀 발전 비용이 달라지는데 그거를 실시간적으로 반영을 하기 위해서는 실시간 시장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재생에너지의 수소라든지 ESS 신자원에 대해서 좀 합리적인 가격을 세팅하기 위해서는 중앙경매 시장이라는 이러한 시장 해외에서 많이 하고 있죠. 그러한 시장 체제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전력 분야에서 또 하나 과제는 기상 업무 선진화입니다. 저희 중앙전력관제센터에서 이제 수요 예측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런 수요 예측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상 정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기상청에서 이렇게 정보를 주는 거를 가지고 저희가 재해석하는 전력 분야에 맞는 재해석 능력이 이제 필요한데 지금 저희 이제 관제센터에 기상학 박사도 있고 뭐 지금 이제 기상 모델링이라든지 기상 수치 해석이라든지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유능한 인재를 지금 막 이제 새로 뽑으려고 이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그 인력 확보를 더해서 실개통 대응력을 좀 높인다든지 저희 전력 분야에 맞는 맞춤형 콘텐츠를 개발한다든지 또 고품질 기상 예측을 할 수 있는 이런 에너지 기상 업무 선진화가 좀 저희가 이제 절실하게 필요를 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집중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하나의 예를 말씀드린다면은 오늘 내일의 수요 예측을 했는데 내일 구름이 껴서 태양광 발전이 얼마큼 변할지를 실시간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구름의 이동을 미리 사전에 한 서너 시간 전에 파악을 해서 컴퓨터로 그래서 저희 개통 운영하는데 향후 4시간 뒤에나 5시간 뒤에 이렇게 태양광 발전량이 얼마큼 줄어들지를 미리 저희한테 노티스를 해주면은 저희가 대응을 해서 다른 발전기를 미리 기동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발전기라는 게 뭐 자동차처럼 금방 킬 수 있는 게 아니라 최소 서너 시간 전에는 저희가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거 CMV라고 합니다. 이제 클라우드 모션 벡터, 그러니까 구름의 이동을 컴퓨터로 예측을 해서 태양광 발전량을 실시간적으로 예측을 하고 그거를 저희 관제하는
그런 그 전문가들한테 노티스를 줘서 사전에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도 좀 초단기 태양광 예측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전력 기상 빅데이터 분석을 좀 추진을 하고, 향후에는 저희가 이제 에너지 기상이라는 용어를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희가 이 용어를 처음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기상 업무를 저희 앞으로는 모든 에너지가 전력화가 되지 않습니까? 탄소 중립을 하려면은. 그래서 에너지 기상 업무를 저희 전력거래소가 좀 주도를 해서 에너지 기상 센터를 설립을 한다든지 이런 걸로 추진을 해서 에너지와 그 다음에 기상과 연계를 통해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하는데 좀 기여를 하고자 합니다. 예, 이상으로 제 발표를 좀 마치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 사항 있으십니까? 예, 그러면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 전력거래소에서 오신 우리 그 심현보 센터장님 감사드립니다. 아까 말씀했지만 한국전력거래소는 우리나라의 모든 전력을 이제 시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온라인 실시간으로 다 이 봅니다. 그러니까 뭐 태양광을 한다든지 또 뭐 석탄 발전한다든지 LNG를 한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한눈에 보는 이제 것이 이제 전력거래소입니다. 이상으로 그 에너지경제신문이 주관한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에너지경제신문은 이제 에너지와 환경이 특화된 종합경제신문입니다. 또 아울러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끝까지 시청해 주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또 이런 시간에 이렇게 참석해 주신 청중 여러분께도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에너지경제신문은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